여기 부록에 몇 가지 있는 것들을 잠깐 볼 건데, 실험실에서의 주의사항은 뭐 대충 다 아니까 뒤에 뭐 보면은 가열할 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참고로 화학 시간에 가열하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랑 불을 쓸 수 없어. 얘네 너무 위험해, 니네는. 근데 뭐 동아리 활동하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핫플레이트 같은 거로 여러 원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도 하니까 이제 뜨거운 거 사용할 때 좀 조심하고, 13번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약품도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잘 구입하지 않거든. 이거 뭐 위험한 것들은 학교에 다 구입하지 못하게 안전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안 쓰는데, 혹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보면 후드 안에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드가 뭐냐면, 우리 화생실 가봤지? 화학생물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교사 책상이 있고 그 벽 쪽에 무슨 이상한 거대한 뭐 이런 게 있어. 거대한 네모 무슨 기계가 있는데, 장도 아닌 것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퓨움 후드라고 불러. 거기 뭐 위쪽에 이제 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을 켤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환풍기가 돌아가, 그 안에서. 그래서 유독한 이제 물질, 뭐 이렇게 물질 있으면 그 물질을 그 안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퓨움을 돌리면 이제 후드가 막 돌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유해가스가 바깥으로, 뭐 유해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걸 증기를 내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뚜껑 열어서 이제 그 안에서 물질을 옮기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게 학교에도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좀 알아두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실험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리고 액체 질소에 노출되면 위험하겠지만 우리는 이거는 액체 질소는 오래 보관하지 못하잖아. 금방 다 기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그거를 그때 사서 그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거의 아마 학교에서는 안 하게 돼. 강한산이나 알칼리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강산 잘 쓰지 않아요? 강산인데 농도를 물 켜서 쓰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이미 묽은 농도로 구입하게 돼. 문제는 뭐냐면 알칼리성 물질이야. 염기성, 이제 산성 물질은, 산성은 이제 강한, 뭐, 진한염산, 뭐, 진한황산 이런 것들 우리가 구입을 거의 안 하니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알칼리성 물질, 염기성 물질은 고체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용액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고체를 덜어서 용액을 만드는데, 묽은 용액을 만들더라도 녹이기 전에는 어쨌든 고체 알갱이들은 원래 그 물질 그대로잖아. 그래서 그것들이나 녹기 전에 뭔가가 손에 묻으면, 너희들 그 염기성 물질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 단백질을 녹인다. 여기 우리 손은 뭐야? 단백질을 녹아내리나?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약간 피부에 약간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따가워. 막 이렇게 녹고 이러지 않는데 되게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따갑고 막 이럴 수 있고, 피부가 약한 애들은 묽은 용액에서도 약간 그런 걸 느끼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데, 어디 상처가 좀 났는데 거기에 이게 묻으면 굉장히 아파. 엄청 많이 따갑고 막 쓰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뭐 그렇고,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용액이 나오는데, 암모니아나 황산이나 질산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폐기 처분했거나 이미 이제 없거나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수산나트륨은 고체가 있어. 우리 2학기 때 하는 실험은 너희가 수산나트륨 용액을, 특정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직접 쓰게 되겠지. 사실 뭐 동아리에서 이미 뭐 많이들 했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좀 주의해서, 약품을 다룰 때 어쨌든 주의해야 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나와 있고, 실험기구 사용법도 실험기구를 사용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긴 할 건데,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야. 스포이트. 많이 써봤지? 스포이트 뭐해? 용액을 덜어낼 때 쓰는 거잖아. 고무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용액이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빨아 올려지지. 그 원하는 부피만큼 얻었으면 걔를 이제 다른데 비커에 옮길 건데, 이걸 그대로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애들이 약간 불안하니까 이거 왠지 들면 쏟아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기울인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기울이면 용액이 흘러내려요. 왜냐면 공기가 이렇게 기울이면 들어가게 돼서 걔가 오히려 흘러내리고, 수직으로 들어야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주의점, 별거 아닌. 그 다음에 이런 거, 눈금 볼 줄 알지? 이건 뭐 다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부피 플라스코에 눈금을 볼 때 내가 여기만큼까지 용액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물을 채우거나 뭐 무슨 수용액을 채우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맞추는 방법, 1번의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맞추는 2번의 방법이 있는데, 평평한 데가 눈금에 맞아야 되겠지?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여기와 내 눈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메스실린드 이렇게 들어서
선생님이 맞는지 봐봐. 이렇게 들어? 아니고 이렇게 들면 걔 평평하게 들었는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 평평한 것을 올려놓고 몸을 낮춰야 돼. 그 숙이는 거 싫어가지고 애들이 맨날 허리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주 정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또 얘기하게 될 거고 온도계 이런 온도계 요즘에 잘 쓰지 않아요. 요즘 학교에서 쓰는 온도계다 디지털 온도계지 구부가 쇠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눈금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숫자가 나오잖아. 그렇게 된 온도계를 쓰는데 똑같이 그 온도계 구부가 바닥에 닿지 않게 용액의 중간 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나중에 여기서 사용해야 될 도구들은 또 그때 실험하기 전에 한번 다시 얘기해 줄 거고 이것 때문에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보는 거야. 국제 단위계. SI 과학적 단위는 이런 것들을 쓴다인데 기본 단위 위에 접두어가 있어요. 접두어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표는 얼마나 커냐. 커지는 접두어. 커지는. 그래서 몇 배 커지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접두어로 10배 커지면 데카, DA, 100배 커지면 헥토. 헥토파스칼 이런 말 들어봤어? 파스칼이란 단위 외에 100배 큰 단위. 앞에 H 붙여서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킬로는 많이 쓰지? 킬로는 1000배 커지는 단위지? 아무데나 붙여도 돼. 1kg. 그러면 1kg은 1000g이잖아. 1g에 1000배 커지는 단위잖아. 그래서 만약에 1g이 있는데 내가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단위가 1000배 커졌지? 숫자는 1000분의 1 작아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그런 단위다. 뭐 여기 킬로 뭐 그램에다만 붙이는 게 아니라 뭐 미터에도 붙이고 뭐 여기저기 다 붙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있는데 이런 단위들은 일상에서 쓰거나 화학에서 쓴다기보다 보통 어디서 써? 데이터에 쓰지. 데이터. 용량 얘기할 때. 요즘에 1테라, 2테라, 3테라, 4테라 막 이런 거 사용하잖아. 외장하드 같은 거 파는 거 보면 4테라까지 나오더라고. 그거보다 더 뭐 큰 용량들도 있겠지만 그런 데다가 몇 배 커지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있고 작아지는 거 이제 여기 반대로 대시부터 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리터의 10분의 1만큼의 단위는 데시리터. DL 이렇게 쓰면 데시리터가 있고 센티미터는 미터에다가 C를 붙여서 센티미터 우리가 많이 쓰잖아. 1미터에다가 앞에 단위를 센티를 붙이면 센티는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숫자는 어떻게 돼요? 100배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100cm가 1m가 되는 거지. 센티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거보다는 과학에서 밀리를 훨씬 많이 써요. 밀리는 1000분의 1 되는 단위지. 그래서 1g이 있는데 1g은 밀리그램으로 바꾸면 이게 1000분의 1 되는 거니까 실제로 숫자는 1000배 커져야 되겠지. 이런 식의 관계다. 1mg은 1000분의 1g이다. 뭐 이런 식의 환산 관계 알아두고 작아지는 거는 마이크로 뭐 나노, 피코, 펜토 있는데 나노화학, 나노과학 이런 거 한때 각광받고 있었잖아. 엄청 작은 규모로 연구를 해요. 근데 지금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코, 펜토과학, 펜토화학 막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어. 그러면 기술이 개발해서 더 작은 단위를 보고 있었는데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연구가 가능한 거야. 훨씬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름 붙을 때 있는 앞에 접두어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래서 과학에서는 보통 이런 단위를 쓴단 말이에요. 길이는 미터를 기준으로 쓰고 질량은 그람이 아니라 기준 단위는 킬로그램이야. 근데 뭐 그람에다 킬로 붙인 거니까 뭐 그런 의미지. 우리나라는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시기가 사실 뭔가 이런 단위 들어온 시기랑 뭐 이런 게 다 일치해서 일반적으로 길이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잖아.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무게나 질량 그람을 쓰잖아. 그람, 킬로그램을 쓰잖아.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서 외국은 이렇게 과학 단위 정비되기 전에 이미 쓰던 단위들이 있어. 길이로는 막 피트나 마일 같은 거 쓰지. 그리고 질량으로는 뭐 킬로그램, 그람 같은 거 말고 파운드 이런 거 막 사용하잖아. 그거를 과학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하기도 해서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런 단위에 훨씬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쓰는 단위랑 과학 단위가 거의 같아. 그래서 그 밑에 다른 단위들 몰 뭐 이런 거는 배울 거고 칸텔라 이런 거 내가 잘 몰라서 광도 단위라고 하네. 그리고 옆에 SI 유도 단위 이거는 이제 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계산 단위가 오른쪽에 있고 실제로 그거를 하나의 단위를 변형했을 때 우리가 힘의 경우에는 뉴턴 단위로 환산해서 바꿔서 사용하는 거야. 새로 만든 단위들. 과학자 이름 따서 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단위 환산이 나왔어요. 우리가 쓰는 단위는 이거지? 도씨 무슨 온도야? 섭씨 온도예요. 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 특히 그런데 요걸 많이 써. 이거 뭐라고 부르지? 화씨 온도라고 해요. 섭씨 온도는 기준이 뭐야? 우리 온도 기준을 도대체 뭐로 잡는 거야?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0으로 놓고 끓는 점을 100으로 놔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가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의 눈금 하나는 0에서 100, 0도씨와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한. 근데 우리는 사실 0에서 100, 뭐 옛날 이걸 쓰니까 별로 낯설지 않은데 외국은 사실은 화씨 온도를 더 먼저 썼단 말이야.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도로, 물의 끓는 점을 212도였나? 뭐 이렇게 하고 사이를 180등분해. 그래서 외국은 특히나 이제 유럽권이나 막 이런 데는 온도를 화씨 온도로 주로 쓰는데 그거를 과학에서 연구할 때 도시로 섭씨 온도로 바꿔야 되니까 환산해서 요 왼쪽에 있는 공식 있지? 이렇게 환산하는 공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섭씨 온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원래 원어는 섭씨 온도가 아니겠지. 원래는 센티그레이드라고 하고 그걸 제안한 사람은 셀시우스라는 화학자예요. 뭐 화학자라고 해야 되나 과학자인데 왜 섭씨 온도라고 부르는가? 셀시우스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이 C는 김씨, 씨, 박씨, 최씨 할 때 씨야. 애들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입니다. 음차라고 하잖아. 외국에서 외래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뭐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한자 문화권이잖아. 한글을 쓰지만 한자어로 단어를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단어들을 바꿔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로 바꾸기도 하는데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그 발음을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한자어로 바꿔서 섭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섭이수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꿨대. 그래서 섭씨성을 가진 사람이 제안했던 섭씨 온도입니다. 진짜야. 너희들 혹시 파킨슨병 알아? 이게 몸 제어가 잘 안 되는 병이잖아. 옛날에는 파킨슨씨 병이라고 불렀어. 파킨슨씨 성씨 파킨슨이라는 사람 씨 존칭. 왜냐면 사람 이름 동방예의지국이잖아. 사람 이름만 덜렁 부를 수 없잖아. 그래서 파킨슨 씨의 뭐 이런 병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파킨슨 병이라고 불러요. 비슷하게 화씨 온도도 마찬가지야. 페러나이트라는 사람이 제안한 온도야. 페러나이트 F로 시작하는 여기 도 F잖아. F로 시작하는 온도인데 페러나이트라는 사람 이름도 똑같이 음차를 하니까 발음이 약간 히읗으로 들린 거지. 너희들 환타 알지? 환타 영어로 쓰면 뭐로 시작해? F로 시작해. F는 사실 F긴 하지만 우리는 히읗으로 많이 발음하잖아. 그래서 F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이제 약간 음차해가지고 화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화씨가 제안한 온도다. 그래서 화씨 온도라고 불러. 진짜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자 여기서 도씨랑 도F가 나오고 하나의 온도가 더 있어. 이거 1학년 과학에도 나왔어. 무슨 온도라고 불러?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절대 온도는 뭔가요? 아까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으로 하고 끓는 점 100으로 해서 100등분. 다 어는 점 끓는 점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눈금 척도 만든 그런 온도란 말이야. 그런데 절대 온도는 다른 종류의 온도야. 어떤 온도야? 작년에 배웠어 절대 온도. 근데 작년에 절대 온도 배웠어. 애들한테 절대 온도가 뭐야? 그럼 다 이렇게 말해. 영하 273. 그래서 근데 여기 책에서는 좀 이게 근사값이긴 한데 뭐 0.15까지 붙이긴 했는데 우리 보통 그냥 영하 273 정도를 사용해요. 영하 273도씨.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0이에요. 이 온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온도가 왜 나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과학자가 영하 273도로 온도를 내렸는데 여기서 시작해야겠어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야. 선생님이 이론적으로라고 했잖아. 그럼 실제로는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온도 내려가기 전에 액체로 바뀌어. 그래서 그 온도에 기체의 나이는 없어. 그런데 계산을 하면 액체로 바뀌기 전에 기체일 때 부피가 변하는 패턴을 계산했더니 영하 273도 뭐 0.15니까 사실 근사값이긴 한데 그 정도 온도까지 내려가면 기체 부피가 0이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걸 0으로 시작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불러요. 섭씨 온도, 화씨 온도의 단위는 도씨, 도F야. 그러면 절대 온도의 단위는 K라고 썼잖아. 뭐라고 읽어? 켈빈이라고 읽어. 그러면 영하 273도를 0으로 시작하는 이 절대 온도는 0K, 5K가 아니라 0 켈빈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이 온도는 되게 중요해. 너희들 우주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 근데 기체를 연구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 1에선 사실 별로 등장을 안 하고 화학 2에 기체 단원 이런 거 공부할 때 막 계산하는데 다 요거로 해야지 훨씬 계산이 깔끔하게 끝나거든. 그래서 이런 온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되게 될 거야. 너희한테는 사실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 온도지만 또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니까 그렇다.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명명이 뭐예요? 명명.
명명? 이름 붙임. 이름을 불러. 이름. 선생님이 학교 다닐 선생님은 오래됐잖아. 옛날에는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화학식을 주고 이름을 쓰시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었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지금은 이름을 아무도 묻지 않아.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름을 왜 알아야 되냐? 이름을 모르고 문제를 풀기에 너무 힘들어. 물질을 보고 이름을 좀 알아야 익숙하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름 붙이는 특별히 이온결합 물질들이 이름 붙이는 원칙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양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음이온은 보통 무슨 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끝에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보통 소를 빼고 화를 붙여서 염소면 염화이온 뭐 이렇게 불러. 황은 그냥 황화이온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산소는 산화이온인데 황은 황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보통의 경우 그래. 그런데 화학은 예외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예외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이온의 이름에 갑자기 로마자가 등장하네. 로마자 왜 나오는 거냐면 전하량을 여러 종류 가지는 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으면 둘 다 철이온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그래서 그 로마자를 표시해서 걔네들의 전하량을 같이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원자단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고, 얘 좀 이상하지 않아? 니네가 아는 수소는 보통 무슨 이온이야? 보통 수소는 플러스 이온이잖아. 그 보통 수소는 플러스 이온인데 수소가 마이너스 이온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왜? 수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바깥쪽이라봤자 하나야. 전자가 하나야. 그 껍질의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냐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지. 보통은 하나를 버려요. 그러나 아주 가끔 그 2개를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버리면 우리가 수소이온이라고 불러. 그럼 하나를 채워. 그러면 수화이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수화 그럼 용어가 원래 물에 섞이는 이런 의미라서 약간 헷갈리지. 그래서 수소화이온이라고 부르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고 잘 등장은 안 해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패턴하고 똑같아. 산소인데 소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또는 황같이 자기 이름에 소가 안 붙으면 이렇게. 이 뒤에 뭐 이런 애들, 이거는 얘네들은 비슷한데 다른, 재료가 똑같은데 산소가 몇 개냐에 따라 이름이 약간 달라지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기준 라인이 어딘지를 보면 돼. 얘가 기준이야. 질산이온이 기준이면 질산이온보다 산소가 하나 적잖아? R을 붙여. 얘도 이게 기준인데 산소가 하나 적으면 R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 4종류가 다라락 있는 애는 염소산 이온이 기준이야. 산소 3개를 가지는 이온의 형태가 기준인데 그거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면 붙인다 그랬잖아. 산소가 2개 적은 애가 있어. 걔는 하이포 붙여요. 그리고 산소가 많은 애도 있어. 그럼 과를 붙이는 거야.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어. 비슷한 아이가 있어. 이름이 뭐야? 과산화수소. 왜 과산화수소야? 산소랑 수소가 결합한 형태인데 산소가 많이 결합한 거야. 그럼 얘는 기준이 뭐겠어? 물이겠지. 물. 다른 아이들이 있는 패턴하고 달라. 왜 얘는 물인데 얘는 왜? 원래 이거는 이름 붙이는 원칙대로면 뭐라고 불러야 돼? 산화수소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안 불러. 왜? 그렇게 붙이기 이전에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물이라고 불렀거든. 이미 이름이 정해진 애들의 이름은 잘 바꾸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고, 근데 그거보다 산소가 많으니까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요. 이런 물질이 있어요. 얘 이름은 오산화인이야. 자, 생각해봐. 오산화인이면 산소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5개 있어야 되잖아. 처음에 연구할 때 이것들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인 2개랑 산소가 5개 붙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산화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 다시 확실히 알아보니 실제로는 이렇게 2배 많이 붙어 있어. 근데 이름을 정했지? 그럼 그냥 쓰는 거야. 일부러 억지로 바꾸는 경우들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름 그냥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고. 물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괜찮아. 뒷페이지 214페이지에 여기 정도 하나 더 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산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아까 이렇게 FE2O랑 FE2O3랑 다 산소랑 철이 결합해서 산화철인데, 이게 철의 전하량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한 개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철의 전하량을 대문자 로마자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긴 화학식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거든. 이게 중간에 점이 있어.
뭐 이렇게 물이 여기 몇 개 붙어 있네. 이런 애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 수화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물이 들어 있는데 물에 녹아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 이온결합 물질이 결정을 만들려면 구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럴 때 공간이 좀 필요해. 공간 확보를 하면서 물 분자를 옆에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물 분자를 끼게 되면 그 물은 원래 물처럼 액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게 물 분자가 끼어서 거기에 결정을 형성하는 구성 물질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정이 형성돼. 그래서 여기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 너희가 아는 황산구리 파란색이잖아. 우리가 보는 파란 황산구리는 저런 오수화물, 물 분자 5개 끼고 있는 결정의 형태야. 그런데 거기에서 수화물을 뺄 수도 있어. 만약 수화물을 제거하면 무수물이라고 해. 그래서 결정수라고 부르는데 결정수가 빠지면 그냥 COSO4만 덜렁 있으면 결정이 아니잖아.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야. 그리고 가루로 이 결정은 약간 덩어리가 조금 있거든.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알갱이 없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앞에 나중에 이제 하면서 뭐 계산하는 거에 이 황산구리 오수화물 정도가 한번 등장할 수 있어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정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탄수화물 명령은 우리가 탄수화물 배울 거거든. 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서 12페이지에 탄수화물 나와 있는데 이게 알고 넘어가기라고 단원 시작 전에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하는 거잖아. 1학년 때 배운 거나 중학교 때 배운 게 나와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도표를 보고 빈칸을 완성해보자. 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탄수화물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 지방을 써도 되고 지방, 단백질을 써도 되고. 자, 얘네들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은 기본이 탄소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누가 반드시 결합하냐면 수소는 반드시 결합해야 돼. 수소 외에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가 다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수소가 아니라 제일 많이 결합해 있는 애들은 보통 산소 등이잖아. 뭐 질소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인이나 황이나 이런 아이들이 결합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는 요게 기본 골격이야. 거기에 산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랑 수소랑만 결합해 있으면 탄화수소라고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탄소랑 탄소가 여러 가지 원소들하고 결합한 형태를 탄소화물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유기물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그 유기물이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을 의미한다.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밑으로 가서 화학 반응식 만들 줄 알지? 수소 이렇게 생겼어. 수소 원자 몇 개? 2개가 붙었는데 그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가 붙은 산소 분자 하나가 합해져서 H2O 물 분자를 2개 만들었다. 첨자랑 앞에 있는 글자의 의미 알고 있지? 이 H2O라고 쓰면 이 작은 글자 아래 첨자잖아. 이 아래 첨자 의미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인가지? 물을 구성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여기 아무 숫자도 안 써 있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1. 그래서 산소가 하나 붙어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이 덩어리가 통째로 몇 개라는 의미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 이 의미가 뭐지? 여기 있는 이는 괄호가 있잖아. 이 괄호가 통째로 2개 있다는 뜻이지? 칼슘은 칼슘 2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얘가 OH 마이너스 이온 2개랑 결합했는데 결합해서 붙으면 얘가 2개 결합했다는 뜻으로 괄호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구리. 이게 구리네. 구리가 몇 개? 2개.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토. 이거 나왔어. 이 로마자 나오면 여기 있는 구리이온이 무슨 이온이야?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지. CO 2개. 거짓말이야 이거. 뭐가 거짓말이야? 구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구리 금속이지? 금속이 금속 원자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따로따로 이렇게 다니겠어? 금속 원자가 동그란 원자들이 돌아다니 이런 게 아니라 금속은 사실 결정이야. 그런데 무슨 종류?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지?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그 원소기호 하나로 대표해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해서 CU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 내용이야? 중학교 내용이지. 중학교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표시는 이렇게 해. 3명의 과학자가 나와요. 다 아는 사람인가요? 다 친한가요? 라부아지에 유명한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에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부인도 화학을 같이 연구하던 사람이고 되게 부자고
세금 징수 같은 거, 뭐 세무사 뭐 이런 걸 했나 뭐 그렇고 연구도 했어. 그리고 머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의 몇 가지 아주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 산소의 이름을 명명한 업적이 있어. 산소 영어로 옥시전이잖아. 산소라는 기체에 대한 성질을 알아내고 이름을 붙인 게 이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야. 산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라부아제가 아니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쉘레라는 되게 가난한 약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이렇게 실험 막 하다가 어떤 그 당시에 몰랐던 어떤 기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성질을 가진 기체를 발견한 거야. 근데 돈이 없어서 논문을 못 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과학자는 프리스틸리라는 또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 연구 결과를 보내요. 근데 프리스틸리가 이러이러하네 내가 논문을 낼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 그래서 쉘레는 돈이 없어서 논문을 못 내 발견했으나 정작 프리스틸리가 논문을 먼저 내버렸잖아. 근데 라부아제가 가만 보니 라부아제도 그때 유명했으니까 프리스틸리가 또 라부아제한테 자문을 구하는 이런 이제 편지를 왔다 갔다 서신이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연구 결과 중에 잘못된 게 있어. 성질을 좀 잘못 알아낸 게 있고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데 뭐 이렇게 해서 성질을 좀 밝힌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붙여 거기다가. 그래서 얘는 산소야 이렇게 딱 붙였어. 그냥 이 산소 하나 놓고 세 사람이 지금 격동을 막 이렇게 붙여서 진짜 발견한 건 이 사람인데 논문은 얘가 먼저 냈는데 실제 성질은 얘가 밝히고 이름을 얘가 붙였다. 그럼 누가 주인이야? 알 수가 없네. 그 세 명 이름을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넣기로 했어. 그래서 이름을 만든 사람은 라부아제예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 때 혁명군이 잡아다가 세금 징수 뭐 이런 거 하면서 귀족 편을 들었다고 단둘에서 목을 잘랐어.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꽤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아마 살아있었으면 더 많은 법칙이 나오지 않았을까. 외울 게 더 많았겠지. 그러진 않았고 이 사람의 법칙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의 총합과 반응 물질의 질량의 총합이 같다. 무슨 법칙? 질량 못. 이거 너무 잘 알지. 앞으로 많이 쓸 거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많이 등장해요. 질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프루스트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은 썩 유명하지 않지만 이 법칙을 우리가 또 잘 알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해요. 자, 생각해봐. 연구에는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어. 그 당시 연구에 트렌드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는 되게 옛날이고 초기잖아. 초기 연구할 때 어떤 것부터 연구했겠어? 손에 쉽게 잡히고 보이는 것부터 연구했겠지. 액체나 뭐 고체나 액체 같은 걸로 먼저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고체나 액체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질량 변화 측정하거나 질량의 비율 같은 걸 측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걸로 먼저 막 연구해서 정리해. 하고 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남이 한 걸 할 순 없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기체 연구해야겠지. 그래서 기체 연구로 눈을 돌리는데 기체는 좀 문제가 많아. 질량 측정이 좀 쉽지 않아. 질량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체 연구를 하면서 그 방향성을 좀 바꿔. 그래서 부피 연구로 약간 돌아서게 돼. 그러면 고체나 액체에서는 질량비로 막 하면 됐는데 기체는 딱 그럴 수가 없어서 기체 연구할 때는 부피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기체 부피 사이에 비율이 있다는 걸 알아내게 돼요. 이 법칙은 기체가 반응하는 것과 관련됐다 해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불러요. 게이 루이삭이라는 화학자가 제안한 법칙이에요. 밑에 쉬운 거네. 소금을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 돼요. 소금물을 뭐라고 불러요? 용액이라고 불러요. 소금은 물을 용매라고 해. 소금은 용질이라고 하고 이게 녹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용해라고 해요. 자, 용액은 영어로 뭐지? 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의 원래 뜻은 뭐야? 해설? 해결책? 뭐 이런 거잖아. 화학에서는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용매는 솔벤트. 용질은 솔루트라고 부르고 용해되는 이 과정, 용해된다, 용해, 솔베이션이라고 해요.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영어 단어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할까? 내지 않아요.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 잘난 체 하려고?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어차피 대학교 가서 이공계열 뭐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원서로 공부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사전을 찾을 순 없잖아. 이건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게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뭐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분류해 봅시다. 물질은 메터라고 해요. 메터. 영어로 메터라고 하고 스펠 맞는지 모르겠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자, 뭐와 뭐로 나눠볼래? 혼합물과 혼합물 나왔으면 뭐야? 정말? 혼합물과 순물질로 나눌 수 있어.
순환물은 그냥 섞여만 있는 거야. 자기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요. 예를 들어 10가지가 섞여 있으면 10가지 성질, 각각의 10가지의 내 성질 그냥 나타내는 거잖아. 섞여만 있으니까. 그런데 섞여 있는 게 골고루 섞여 있느냐, 멋대로 이렇게 비율이 다 다르냐에 따라서 균일혼합물이냐, 불균일혼합물이냐라고 한단 말이야. 균일혼합물을 넓게 통칭 용액이라고 불러. 어디를 봐도 비율이 다 똑같으면 우린 용액이라고 불러. 자, 우리가 그동안 용액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소금물 같은 거잖아. 액체에다 고체를 녹여서 만드는 걸 용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으면 용액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건조 공기는, 너희 건조 공기 비율 다 똑같은 거 알지? 수분만 제거하면 비율이 같아. 질소가 거의 80%, 산소가 거의 20%인데 그 비율이 일정해. 어느 지역의 공기든 뽑아다가 수분을 제거하면 거의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럼 용액이잖아.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용매고 뭐가 용질이야? 다 기체인데. 그럴 때 더 많으면 용매예요. 더 적으면 용질. 그럼 뭐가 용매야? 질소가 용매인 거지. 그런 식으로 따져. 술. 자, 술은 에탄올하고 물이 메인이야. 근데 에탄올하고 물이 메인이고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데, 발효를 해서 만들어진 에탄올의 맥시멈 양은 12%를 넘어가, 10인가 13%를 넘어가기 힘들다고 해. 그러면 이제 보통 광고도 많이 나와서 소주 뭐 이런 거 17도 이렇게 말하잖아. 술의 도라는 거는 퍼센트 농도를 말해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백분율이잖아. 백분율은 뭐야? 그런 거지.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뭐야 그럼 모르는데 계산을 할 줄 알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전체에 대해서 부분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근데 그게 전체를 100으로 만들고 있어. 이렇게 계산하잖아. 맞아?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인데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그 부분이 얼마냐인 거거든. 단위를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는데 단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술에서 도라는 도수는 퍼센트 농도를 말해. 에탄올의 퍼센트 농도를 몇 도인지 말해요. 단위 왜 이렇게 생겼을까? 100이라서. 100에 동그라미가 2개라서. 응? 불씨는 아까 섭씨랑 똑같은 얘기지. 퍼밀이란 천분율에 있어. 천분율. 백분율은 퍼센트잖아. 천분율은 퍼밀이라고 불러요. 너희들 지구과학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염료의 양, 염분 얘기할 때 많이 써. 그럼 얘는 곱하기 1000을 할 거 아니야? 얘 단위 어떻게 생겼겠어? 얘 단위 이렇게 생겼어. 거짓말일까? 진짜야. 그럼 애들 선생님 만분율은요? 없어요.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써요. 이거 많이 알아. 이거 알아. 뭐야? 안 돼. 뭐냐 하면 뭐의 약자 그럼 애들 막 얘기하긴 하던데. parts. 부분이야. per million. 밀리언이 몇이야? 100만이 몇이? 10에 6승이야. 100만 분의 얼마냐 이거야. 채널을 4번으로 맞춰. ppm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